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가족의 비극,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의 승리.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버스 종점에서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골목 끝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이 송곳처럼 차가웠고 여름이면 습기가 벽지를 타고 기어올랐죠. 그 집 안쪽 작은 방 한 칸에 10년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김정희는 올해 68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머니 옆에서 보내는 것이 10년째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어요. 엄마, 아침이에요. 눈 좀 떠봐요. 새벽 6시 첫 약을 먹이기 위해 어머니의 잇몸 사이로 부드럽게 스푼을 넣습니다. 목이 잘 넘어가도록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리고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조심스럽게 헹궈드렸죠. 그러고 나면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갈고 욕창 방지를 위해 어머니의 몸을 조심스레 옆으로 돌렸습니다. 뼈만 남은 듯 가벼워진 어머니의 몸이지만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무게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었지만 매번 첫날처럼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체력이 남아 있었어요. 밤잠을 설쳐도 다음날 버틸 힘이 있었고 허리가 아파도 참을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정직하게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고 손마디는 굳어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을 쥐기조차 힘들었어요. 어깨는 항상 뻐근했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혼자 방 안에서 끙끙거리며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홀로 키운 사람이었고 인생 내내 정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갔을 때도 어머니가 곁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며 함께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없었다면 정희는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정희야,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죽었을 거야. 의식이 있을 때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감사와 미안함이 정희의 마음 깊숙이 닿았어요. 그 한마디가 정희의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힘이었습니다. 동생 김성우는 달랐어요. 올해 55인 성우는 젊어서 돈 좀 번다고 번듯한 양복을 입고 집에 나타나곤 했죠. 누나, 사업이 잘 돼서 이번 달은 용돈 좀 넉넉히 드릴게요. 그런 말과 함께 두둑한 봉투를 건네며 어머니 앞에서 효자 행세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진 뒤로는 간병을 핑계 삼아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누나, 난 사업이 너무 바빠요. 간병은 누나가 워낙 잘하잖아요. 나보다 훨씬 섬세하고요. 전화 통화에서 성우는 늘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쁜 건가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변명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말에 정희는 더는 동생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명절 때쯤이면 얼굴이라도 볼 줄 알았는데 해마다 새로운 이유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이번 추석엔 처가 쪽 어른들 뵈러 가야 해서요. 설날엔 아이들 해외여행 예약해놨어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서운한 기색을 애써 숨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우도 바빠서 그렇지. 마음은 있을 거야. 정희는 어머니 앞에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동생이 이 집의 공기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 성우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간병은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2시간마다 체온을 확인해야 했고, 열이 오르면 부랴부랴 젖은 수건으로 온몸을 식혀드려야 했어요. 가래가 심한 날이면 새벽에도 의료기기를 작동시켜 가래를 빼내야 했고, 그런 날이면 정희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정희는 홀로 감당해야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늘 짧고 바빴습니다. 누나 고생 많아요. 힘내시고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 말만큼은 믿어보려 했어요. 간혹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혼자서 다 감당하면 몸이 상해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그럴 때면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엄마가 낯선 곳에서 외롭게 계시는 건 더 못 봐요. 여기가 엄마 집이잖아요. 10년은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계절이 10번 바뀌는 동안 이웃집은 3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동네 풍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정희의 머리는 어느새 새하얗게 변했고 손등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10년 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곤 했죠. 그런데도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만큼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먼지가 공중에서 반짝이며 춤추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정희는 습관처럼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언제나처럼 고요한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그 온기가 오래도록 이어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지켜온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예감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 정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그날 새벽 공기는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희는 어머니의 이불을 목 아래까지 꼼꼼히 덮어드리고 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데워서 어머니 입술에 적셔드릴 생각이었죠. 10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새벽 의식이었어요. 작은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 안방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분명히 다른 숨이 끊어질 듯 가느다란 호흡 소리였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간 어머니를 돌보면서 익힌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급히 차를 내려두고 방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의 가슴이 아주 느리게 겨우 한 번씩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얕고 불규칙한 호흡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꺼풀은 미동도 없이 굳게 감겨 있었죠. 정희는 무릎이 꺾이는 줄도 모르고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손끝이 이미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귓가를 울렸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온 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기도하듯 말했어요. 엄마, 저예요. 정희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저 여기 있잖아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비비며 온기를 전하려 했지만 손끝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가에서 새어나온 숨결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숨은 멎었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10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였습니다. 손끝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눈을 감겨드렸어요. 마치 10살 소녀 시절 어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자장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처럼 따뜻했던 손길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그 순간 거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낯선 발소리와 함께 비싼 향수 냄새가 방 안 공기를 갈랐어요. 누나, 김성우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듯 말끔하게 차려입은 맞춤 양복, 광이 번쩍이는 구두,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성우는 숨이 찬 기색 하나 없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누나. 이제 편히 쉬셔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싸늘함을 느꼈어요. 성우의 눈빛에는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빛만이 스쳐 지나갔죠.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본 정희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예정된 절차를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죠. 성우는 서류 가방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듯 장례식장 예약부터 보고 연락까지 척척 진행했습니다. 정희는 그저 넋이 나간 채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마치 그 손을 놓는 순간 자신도 함께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말이죠. 성우의 능숙한 처리 과정을 보면서 정희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을까요? 장례식장 번호도, 연락해야 할 사람들 목록도, 심지어 필요한 서류들까지 모두 준비된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오후 병원 영안실에 모인 몇 안 되는 친척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희는 상복을 입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향을 피우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문상 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드렸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아침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성우의 표정, 그 차가운 시선, 그리고 너무나 태연했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밤이 깊어 장례식장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정희는 제단 앞에서 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엄마, 제가 잘 지킬게요. 우리 집도 엄마가 남긴 모든 것들도 다 잘 지킬게요. 그 말이 마치 신성한 맹세처럼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어요. 성우가 이미 어머니의 남은 재산과 관련된 서류들을 전부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 나아가 어머니가 위독하던 시기에 무언가 결정적인 문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친 정희가 법적인 문제들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걸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상주석에 앉은 성우는 연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적당한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희가 보기에 그 모든 것은 연기에 불과했어요. 진짜 성우의 모습은 아침에 봤던 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질 때마다 성우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했어요. 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말들이 정희의 귀에 들렸지만 슬픔에 잠긴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 정희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성우가 누군가와 나누는 전화 통화를 엿들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서류도 다 준비됐고 누나는 뭣도 모르니까 걱정 없어. 그 순간 정희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정희는 조용히 재단 앞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우가 뭘 하려는 건가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불안한 예감은 머지않아 끔찍한 현실이 되어 정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보름쯤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아침마다 습관처럼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빈 침대와 가지런히 접힌 이불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이별을 새삼 확인시켰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방 안에 퍼진 고요함만이 대답 대신 돌아왔죠. 10년 동안 들어온 어머니의 잔잔한 숨소리가 그리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어머니의 약을 챙기려다가 멈칫하곤 했습니다.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다가도 문득 혼자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10년간 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았죠. 그래도 정희는 어머니가 남긴 집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담긴 모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려 했어요. 그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정희 씨,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 관련해서 상속인 분들 모시고 읽어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정희는 당연히 자신이 주상속인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은 자신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정희야, 내가 다 가져야 한다. 그게 엄마 마음이다. 작은 변호사 사무실 안 오래된 커튼 사이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정희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성우가 느긋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고급 시계가 차여 있었고 주머니에는 금빛 라이터가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번듯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누나,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정희는 미묘한 찝찝함을 느꼈어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고 김순자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본인은 일체의 재산을 아들 김성호에게 상속한다. 순간 정희의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변호사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전 재산 일체를 아들 김성호에게 상속한다.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성우는 입가를 살짝 올리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어머니도 현실적으로 판단하신 거죠. 제가 사업도 하고 있고 집안 경제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거짓말 마. 넌 10년 동안 단 하루도 엄마 옆에 있지 않았어. 정희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도 힘들어 하실 때도 넌 어디 있었어? 사업이 바쁘다며 전화로만 안부 묻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잖아. 변호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날짜가 어머님이 병원에서 위독하실 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엄마는 의식도 제대로 없으셨어요.
말씀도 거의 못하시던 상태였다고요. 어떻게 사인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지난 겨울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며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 하던 그 시기 말이에요. 성우가 갑자기 나타나서 누나, 잠깐 병실 밖에서 기다려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있어서요라고 했던 그날. 그런데 의사가 아닌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로 들어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때였어? 정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합법적인 절차였으니까요. 합법? 내가 의식도 없는 엄마 손을 붙잡고 억지로 사인하게 해놓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10년의 희생과 정성이 한순간에 모욕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약을 먹이고 밤마다 체온을 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돌려드리고 가래를 빼주고 그 모든 날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누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단둘이 대화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앞으로는 아들인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그럴 리 없어. 엄마는 나한테 늘 말씀하셨어. 내가 다 가져야 한다고, 10년 동안 고생한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정희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슨 대화를 했다는 거야?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개입했습니다. 혹시라도 유언장 작성 과정에 의혹이 있으시면 증거를 모아서 법정에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정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결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뜻을 증명해내야 했어요. 그래요. 증거를 찾아낼 거예요. 엄마가 정말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내겠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성우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돈 관리는 제가 잘할 테니까 누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그 말투에는 위로가 아닌 오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내가 어머니한테서 가져간 모든 것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엄마의 진짜 뜻이 뭔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서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성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나도 참 고집이 세네요. 하지만 법은 제 편이에요. 변호사도 서류도 증인도 모두 있거든요.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어요. 성우가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 알겠어. 넌 이미 다 준비해뒀구나. 엄마가 위독해지실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지. 정희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엄마가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낼 거야.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어머니와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 눌러왔던 울분과 억울함, 그리고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이 만들어낸 신성한 맹세였어요. 정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비웃음, 변호사의 담담한 목소리, 그리고 유언장 작성 날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날짜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의 의식을 잃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바로 그 주였죠. 정희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그때 병실에 성우가 변호사와 함께 왔었죠. 자신은 잠깐 간호사 호출로 밖에 나갔다 왔고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10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며 매일같이 기록한 일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 약 복용 시간, 방문자 기록까지 세심하게 남겨둔 것들이었죠. 2월 14일, 성우, 변호사와 함께 병실 방문. 어머니 의식 없음. 호흡 불안정.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날이 바로 유언장 작성일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기록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자신의 꼼꼼한 성격 덕분에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오전 10시, 어머니 열 38.5도. 의식 잃은 상태. 오후 2시, 성우 방문. 낯선 정장 남성 동행. 오후 3시, 어머니 손에 펜 자국 발견.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펜 자국이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희는 곧장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10년간 입원했던 곳이라 모든 직원들이 정희를 알고 있었어요. 간호사실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얼굴의 박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김정혜 씨, 어머님 돌아가신 후로 처음 뵈네요. 아직 빈자리가 크죠? 정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물었어요. 혹시 2월 14일, 그날 기억하세요? 동생이 변호사랑 같이 왔을 때 말이에요. 박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솔직히 이상하긴 했어요. 어머님은 의식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열도 높으셔서 중환자실 이송을 고려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생분이 변호사한테 뭔가 서류를 보여주더니 어머님 손을 붙잡고 사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박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스스로 사인할 수 있는 상태는 절대 아니었어요. 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혹시 그 장면 병원 CCTV에 남아 있을까요? 박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동복도 쪽은 보안상 모든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다만 열람하려면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죠. 보호자 동의라. 그 순간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성우에게 도장을 받는 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원무과의 최 간호사가 떠올랐어요. 10년 동안 어머니 입원비 처리를 도와준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길로 원무과를 찾아갔어요. 최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맞았습니다. 정희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많이 힘드시죠?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최 간호사님, 제가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는데 성우가 어머니 의식 없을 때 유언장을 만든 것 같아요. CCTV 좀 확인해 볼 수 없을까요? 정말 간절해요. 최 간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민했습니다. 정희 씨, 이런 일로 나중에 큰일 나도 저는 책임 못 져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이것만이라도 확인해야 해요.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요. 최 간호사는 정희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나 봅니다. 그럼 며칠 뒤 야간 근무 때
잠깐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요. 며칠 뒤 밤늦은 시간, 병원 기록실에서 컴퓨터 화면 속 흑백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좁은 병실 복도에 성우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잠시 뒤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러 자리를 비운 틈에 성우는 침대에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무언가 서류를 펴서 보여주고 성우가 그 손을 억지로 펜 위에 올렸어요. 영상 속 어머니의 눈은 굳게 감긴 채였습니다. 머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호흡기 마스크가 입을 가리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정희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화면 속에서 성우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네요. 정희는 눈물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최 간호사는 USB에 해당 영상을 복사해서 건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 씨,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증거가 있다는 걸 성우 씨가 알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희는 USB를 가슴팍에 꽉 안고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USB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다시 잡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정희는 분노와 함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성우의 거짓말을 폭로할 결정적인 무기가 생긴 것이죠. 그날 밤 정희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성우가 얼마나 치사한 짓을 했는지. 제가 이걸 반드시 밝혀낼게요. 어머니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할게요. 진짜 유언이 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복수의 불씨가 완전히 타올랐습니다. 이제 더는 눈물로만 보내는 나날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성우가 쌓아놓은 거짓된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고 조용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USB 속 영상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간 어머니를 사랑으로 돌본 딸의 정이었고 탐욕의 눈먼 아들에 대한 응징의 시작이었어요. USB 속 영상을 본 이후 정희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억울했고요. 그러나 그보다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짓밟아버린 동생의 뻔뻔함이 미쳐버릴 듯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저 인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두툼한 낡은 패딩을 걸치고 성우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이미 오래전 명절 초대장에서 본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니 이 동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부터 외제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로비에는 향긋한 꽃 냄새가 풍겼어요. 대리석 바닥이 번쩍이고 벽에는 값비싼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죠. 정희는 경비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1204호 김성호 씨 댁이 맞나요? 경비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오늘 저녁에 파티하신다고 하시던데요.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 말에 정희의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파티라니요? 어머니 유품 정리도 제대로 안 한 놈이 벌써 파티를 한다고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올라갈까 말까 몇 번이나 발걸음을 옮겼다 멈췄어요. 결국 정희는 로비 한쪽 유리창 밖으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거기서 12층 1204호 거실이
훤히 내려다 보였거든요. 넓은 거실에 샹들리어 불빛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성우는 고급 와인잔을 들고 옆에 앉은 아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반짝이는 시킨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주변에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와인을 기울이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정희의 귀에 들려온 건 성우의 크고 호탕한 웃음소리였어요. 하하, 그러게 말이야.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이런 자리도 마련할 수 있게 됐어. 유리창을 통해 들려오는 그 말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유가 생겼다고요? 어머니 돈으로 말이죠? 정희는 두 손을 주머니 속에서 꽉 쥐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웃음소리, 저 화려한 조명, 저 비싼 음식들이 모두 어머니의 마지막 10년을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손끝에 걸렸어요. 어머니와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어린 성우가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웃음은 진심이었어요. 순수했고 따뜻했죠. 그때의 동생은 이런 끔찍한 배신을 저지를 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얼굴이었거든요. 엄마, 이 꼴을 보려고 그 힘든 세월을 다 버틴 건 아니잖아요. 정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쪽 거실에서 성우가 더욱 크게 웃으며 잔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자, 모두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그 웃음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의 승리감 넘치는 웃음 같았습니다. 손님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정희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성우가 비싼 양주를 따르는 모습, 아내가 명품 핸드백을 자랑하는 모습, 아이들이 최신 게임기로 노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가슴팍에 꼭 눌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웃을 차례야. 내가 울고 무너지는 걸 볼 거야.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주겠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부엌 식탁 위에 USB와 가족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그리고 새 노트 한 권을 펴고 굵은 펜으로 제목을 적었습니다. 성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획. 첫 장에는 이렇게 써내려갔어요. 병원 CCTV 영상 법정에서 공개, 언론에 제보. 어머니 간병 기록 10년간의 증거 자료 정리. 성우의 숨겨진 재산과 사업 내역 철저 조사. 동생의 탈세, 비리 등 모든 비밀 파헤치기.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증언 확보. 성우가 가장 아끼는 것들부터 하나씩 빼앗기. 글씨는 또박또박하지만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정희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간병으로 굽어있던 허리가 복수의 의지로 서서히 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참지 않을게요. 성우가 엄마를 어떻게 우롱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드릴게요. 그 화려한 웃음을 비참한 울음으로 바꿔놓겠어요.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처럼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활짝 열고 빗방울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제 후퇴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성우의 거짓된 웃음과 사치스러운 삶을 완전히 부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0년간 어머니를 돌보며 쌓인 모든 인내와 사랑을 이제는
복수의 칼날로 바꿀 때였습니다. 봄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CCTV 영상, 어머니 간병 일지, 그리고 성우가 병실에서 저지른 추악한 행위들을 담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성우와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의식 없는 어머니의 무력한 손이 억지로 펜 위에 얹혀 있는 참담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현수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유 원장 무효 소송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배심원들이 봐도 즉시 의심할 만한 결정적 증거네요. 정희의 손끝이 흥분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이걸로 끝까지 갈 거예요. 10년을 버틴 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며칠 뒤 법원에 첫 소장이 접수됐어요. 소송 소식이 성우 귀에 들어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미쳤어?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정희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시작도 아니야. 누나, 정신 차려. 이거 당장 취하해.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될 날을 기대해봐. 첫 재판날 법정 안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수수한 회색 재킷 차림으로 원고석에 앉았어요. 성우는 여전히 비싼 맞춤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척하며 입장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의 눈동자 속에는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어요. 판사의 개정선언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변호사 박현수가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고가 고인의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모니터에 병원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흑백 화면 속에서 성우가 어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아 억지로 펜을 쥐게 하는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10년의 눈물과 헌신이 송두리째 모욕당한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말이 되나? 의식도 없는 사람 손을 붙잡고 사인을 받다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성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어요. 어머니가 사인하시는데 힘이 없으셔서 살짝 도와드린 겁니다. 결코 강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비웃음과 혀를 차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하지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버젓이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정희의 차례가 됐습니다. 정희는 증인석에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1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0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마다 약을 챙기고 밤마다 체온을 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돌려다리며 정성껏 돌봤어요. 어머니는 그 기간 중 의식이 있으실 때마다
늘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내가 다 가져야 한다. 10년 동안 고생한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은 어머니의 마지막 숨이 꺼져가던 바로 그 순간마저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의식도 없으신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억지로 사인을 받아낸 거예요. 10년간 어머니를 돌본 저를 배신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독한 것이 바로 저를 이 법정에 서게 만든 이유입니다. 말을 끝내자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와 복수에 대한 확고한 결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고 숙연해졌어요. 성우는 변호사와 속삭이며 뭔가 급하게 상의하고 있었지만 이미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정희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의 시선이 성우를 향해 차갑게 쏠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성우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만 멈춰요. 우리 가족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요.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 대신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희는 눈을 번뜩이며 성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느낀, 이제 막 시작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저지른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 거야. 너는 이제 끝이야. 성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누나, 후회할 거야. 정말로. 후회는 내가 해.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빌 준비나 해도. 정희는 고개를 돌려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얼굴에 비치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빛이 마치 오랫동안 구부정했던 정희의 어깨를 다시 당당하게 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이제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성우놈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사한 인간인지 온 세상이 알게 해드릴게요. 첫 재판 이후 세상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은 지역 뉴스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10년 간병한 누나 대신 동생이 전 재산 독차지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죠. 댓글란에는 분노와 욕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착한 얼굴하고 나타나더니 내가 그런 놈이었냐?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지? 성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잠깐만 버티면 곧 잦아들 거야. 사람들 관심사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의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세무서에서는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통보해왔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성우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우러러보던 직원들이 이제는 수군거리며 피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날 오후 성우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며 성우의 얼굴을 향했어요. 김성우 씨, 어머니 유 원장 위조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CCTV 속 장면이 왜 강제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10년간 어머니를 돌본 누나를 배신한 기분이 어떤가요? 성우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당황한 모습을 찍은 영상이 또다시 저녁 뉴스에 나가면서 더 큰 화제가 됐죠. 인터넷에서는
도망가는 불효자 질문에 답 못하는 사기꾼이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TV 속 그 장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잘난 웃음소리, 이제 어디로 갔니?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추악한 가족 싸움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며칠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정희 측에서 준비한 증인들이 대거 나섰습니다. 10년간 어머니를 지켜본 동네 이웃들, 병원 간호사들, 심지어 성우의 전직 직원까지 법정에 서서 증언했어요. 어머님은 그날 도저히 사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의식도 거의 없으셨고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박 간호사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김성호 사장이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회계장부도 조작하라고 지시받았어요. 전 직원의 폭탄 증언이 터져 나왔어요. 성호 씨는 어머니 병문안도 거의 안 왔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아서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 이웃의 증언까지 이어지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언이 계속될수록 성호의 얼굴빛이 점점 굳어갔어요. 변호사와 급히 뭔가 상의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이 역력했죠. 정희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한치도 놓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성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떨리는 눈빛을 보자 가슴속 깊이 묵혀있던 울분이 조금씩 해소되는 듯 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성호의 아내가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예요. 그녀는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차고 있는 저 다이아 반지, 김성호 씨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있던데요. 개인 사치품을 회사 돈으로 산 게 사실인가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당황한 장면은 그대로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그건 말을 더듬는 아내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전국에 방송됐죠. 그날 밤 성호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가족 유산 빼앗은 불효자 회사 돈 빼돌린 CEO 거짓으로 포장된 성공신화 모든 기사 제목이 칼날처럼 성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호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런 인간 때문에 진짜 효자들까지 의심받는다. 어머니 돌본 누나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네티즌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며칠 후 정희는 변호사 박현수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성호 씨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결정됐어요. 이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슬픔이 아니라 10년간 쌓인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한다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가압류가 됐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성호 씨 회사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대요. 탈세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는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당신이 받은 모든 모욕과 억울함을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이제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밤 성우는 술에 취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 대신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가족?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곁에 없던 내가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이제 시작이야, 성호야. 내가 저지른 모든 일들의 대가를 치러야 해. 성호의 완전한 몰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날, 법원에서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어요. 피고 김성호가 제출한 유언장은 고인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로 한다. 고인의 전체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분배하며 10년간 간병을 담당한 원고 김정희가 주된 상속인으로 인정한다. 정희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어요. 1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스르르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이웃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정희 씨, 정말 잘 됐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네요. 반면 성우는 고개를 푹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평소 그를 따르던 사람들마저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죠. 한때 화려했던 성공 신화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법원을 나서며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병상에서 힘겹게 버티신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 거죠.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신 덕분입니다. 며칠 후 정희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과 함께 작은 봉투를 재단에 올렸어요. 그 안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지역병원과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혼자만 갖고 있을 수는 없죠. 어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울먹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어요. 기부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리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정희를 찾아왔어요. 정희 씨, 정말 훌륭해요.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10년간 메말랐던 정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노인의 모임에 정희도 참석했어요. 직접 준비한 음식을 가져가서 어르신들과 나누었죠. 우리 정희가 참 기특해. 이제 우리 딸이나 다름없어. 어르신들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10년 동안 비어있던 마음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주고 있었어요. 한편 성우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회사는 파산했고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으며 가족들마저 떠났습니다. 탈세와 횡령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한때 자신을 우러러보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겉만 번지르르한 인간이었어. 정희는 성호의 몰락 소식을 들으면서도 복수의 쾌감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동생이 이렇게 추악한 인간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부엌불을 끄고 창가에 섰어요.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중 어디에도 성우는 없었죠. 그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정희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원한 속에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어머니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텅 빈 침대와 정갈하게 개어진 이불이 그대로 있었죠. 정희는 그 앞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어머니 방 창문을 활짝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하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환한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희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간병과 법정 다툼을 겪으며 얻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고 정의에 대한 믿음이었으며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이었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유난히 경쾌했어요.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볼게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살아갈게요. 그날 오후 정희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어요. 10년 만에 맞는 자유로운 봄날이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개나리꽃이 노랗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서 들려왔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의의 길고 어려운 싸움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가 찾은 것은 복수의 달콤함이 아니라 진실의 승리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 거였죠. 정의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